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경로입니다. 날씨가 폭풍이 지금 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내려왔는데 날씨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오시진 않아요. 우선 친일명사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5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쓰게 됐으니까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그 역사적인 흐름이 어떠했는지 하는 걸 한번 대개 다 기억들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친일명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렇게 학자마다 조금 그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체로 우리 한국의 근대 사회가 어디 시작되었느냐 그거는 대체로 1876년 2월에 시작된 흔히 말하는 강화도조약 그 애가 이제 병자년이라 병자수호 통상조약이 일본과 맺어지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조선 사회가 이제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의 이런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본다면은 되게 이제 이 파율적 개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그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1905년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식민지 시대. 물론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병합됐지만은 실제로 1905년부터로 봐야 될 것은 1905년 11월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한테 넘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된 나라가 이미 1905년 이후에 11월 이후에는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통감이 또 초를 잘 아시는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와서 결국은 일제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3.1운동, 올해가 마침 100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왜 3.1혁명을 벌이냐는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20, 30년대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때 이제 주로 한일 독립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이 파율적 개항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항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 개항,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내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외압에 의해서 우리가 개항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이 아니고 타율적이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아직 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여러 가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적인 준비도 없이 그냥 일본이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그냥 거기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 좋은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때 이때 개항이 됐다고 했잖아요. 1876년 2월 27일 날 이른바 병자수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조약 내용을 보면은 조약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한일 관계 65년의 한일 협정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조약이 1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약문이. 근데 거기에 이제 제1조는 조선은 자주지방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조선과 일본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했어요. 뭐 계약면을 몇 개로 하고 뭐 하고 통과. 근데 마지막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이 근대 조약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내용상은 이제 통상조약이거든요. 통상조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당시로서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FTA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무관세 제도가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의 통상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관세 조항이었습니다. 관세를 몇 프로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자국의 말하자면 토착적인 자본과 사업을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걸 만들어 온 사람이 있대. 일본 대표는 이노우에 가오하고 고로다 기요다라는 사람이 왔고 그 실무자가 모리야마 시게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실무자인 모리야마가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 가져온 거는 조선이 관세를 예를 들어 20% 30%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 안 되니까 하든지 10% 아래로 낮춰라. 한 6, 7, 8%로 하면 좋겠다. 근데 계속 일본 조선에서 10% 이상을 요구하면 하여튼 10%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봐라. 이렇게 히든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런 준비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조에서도 쭉쭉 내려가다 마지막에 관세 얘기를 우리 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일본 쪽 실무자가 그러면 관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표가 우리도 변호 당시 윤자수가 신원이라는 사람이 나갔는데 관세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관세는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라면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우리가 뭐 동방이 이지국이고 너희가 하도 하자니까 이렇게 통상조약을 맺지만 그거 무슨 치사하게 무슨 관세를 붙이냐. 그래서 병자수호조약 내용 가운데 관세조항 자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 때 병자수호조약 하는 그 성격이 뭐냐? 그러면 최초의 근대조약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불평등조약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왜 불평등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몰라. 내가 대학에서 33년을 사학과에서 강의를 하다 정년을 했는데 매년 신학생 신입생들 들어오는 이제 강의 시간에 물어보면 하나 학생도 그걸 정확하게 안 삽니다. 그냥 불평등조약. 뭐 개항력을 몇 개 하고 어쩌면서 불평등이다. 최고 대우를 해서 그랬다.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관세 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국가 간에 지금 트럼프와 이 시진핑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결국은 뭐 지금은 관세 내용은 아니고 결국 세금 문제 아니에요. 자국의 말하자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면 외국에서 마구 들어오는 걸 막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양담배 그거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 그런 거 우리랑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은 우리 연필 공장 하나도 육성할 수 없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 관세를 가지고 이런 걸 조절하는 건데 그 자체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율적이다.
그리고 시작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와이자스의 첫 단추를 잠그면 다 잘못잖아요. 아무리 뭐 해봐야 첫 스타트를 잘못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전쟁들이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좀 해보죠. 근데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큰 그럼을 끄고 하려고 뭐 같이 연결되고 동학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일전쟁은 이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싸움입니까? 청나라와 일본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청나라에서 싸우든지 일본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네. 그럼 러시아에서 싸우든지 일본도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쟁터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6.25도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과거에 역사 교육이 그냥 태세 문단세 시대에 그냥 영노라 외고 누가 몇 년도에 죽고 몇 년도에 태어나고 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암기식 강의만 그런 교육만 시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왜곡된 것을 펴보려고 갑신전면도 일어나고 뭐 그 앞에 임원란도 있었고 여러 운동을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전장터로 갖고 오늘날 6.25 한국전쟁까지가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 그제 그 대구 지역에 대한 걸 저도 중간에 봐서 다 앞뒤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6.25 전환시킨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도 무슨 사건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그 일로 대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다. 거기 이종을 하는 사람들. 11사건. 네? 11사건. 대구 중앙청. 예. 그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대구만이 아니죠. 그런 일들을 그동안은 다 숨기고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일단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 안 했다. 이제라도 이제 우리가 정말 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만한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정말 직시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은 이 개항을 한 거는 근대 국가를 근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근대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말하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왕조, 그냥 그 근본적인 왕조 시대를 끊고 이제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주어지는 근대 사회로 가야 이제 그게 바른 건데 결국은 그렇게 가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일본의 결국은 이제 통가부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저는 좌절의 시대였다. 이렇게 두 번째는 식민지 시대. 이 1905년부터 45년 이 엄밀한 40년도 보통 일제 36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1905년 11월부터 45년 8월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죠. 이 기간은 우리 역사로 볼 때 이건 공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순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의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우리가 아니고 통감부였고 일제 통감부였고 일제 총독부였단 말이야. 주어가 그 나라 거기였단 말이야. 우린 거기에 통치의 지배만을 받는. 그래 이거는 우리 역사로 볼 때는 공백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이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난 이제 이 무단 통치획책이 여기에 이제 기포성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가족 기자입니다. 이건 별포자, 별성자, 붙어진다는 성자. 이거는 제가 그 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1910년에 이제 병합 병합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총독부가 설치돼서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오고 그 밑에 헌병 경찰을 사령관 겸 경무총감이라는 사람을 누가 오냐면 아카시 모노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일제시대에는 그냥 그 기간 내내가 이 마치 계엄령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하고 군인이 무슨 국방, 요새 말하는 국방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대로 진주사범을 나오고 그 다음에 말하는 소학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22살이 넘어서 그런데 이분이 22살이죠 그때가? 만 22살 그때 아까 봤더니 여러분들 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제 그 황군이 되려고 일본 장교가 되려고 신청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 그 당시 18살, 19살에는 장교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두 번이나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혈서를 써가지고 내가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 혈서를 써가지고 그게 아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봤듯이 그게 당시의 신문에 박스 기사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젊은 약관에 젊은 이 조선인이 이렇게 혈서로까지 하면서 했다. 저 얼마나 잘하냐.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냥 소학교 선생님 했으면은 물론 대통령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금 역사에 하나의 죄인 아닌 죄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5.16 쿠데타 이후에 어쨌든 이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이만큼 산업화 발전시키는 게 기여하지 않았냐. 그런 공은 있어요. 그러나 또 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친일명사전을 만든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그 밝은 명암이 다 있는 건 역사에는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인명사전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다 좋은 것만 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나라가 됐으니까 모든 거를 미국 탓이다, 일본 탓이다, 무슨 뭐 중국 탓이다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느냐. 이런 것들도 솔직히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의 준엄함을 깨닫지 않겠어요? 그리고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근데 이 기포성장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시 모노지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우리나라 이제 통치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1918년 이때 이제 대만 총독으로 승진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을 자서전을 내요. 근데 자서전에서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의 헌병사령관 겸 경총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조선에서 전 개미새끼 한 마리
꼼짝 못하고 잘 통치를 무단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반도 안에다가 바로 이 바둑판에 바둑알 깔아놓고 가을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 모양 촘촘하게 헌병대와 경찰서와 군대를 다 이렇게 요소에다 박아놨더니 개명하기 걱정 못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통치했다. 이걸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무단 통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화적 정치가 아니고 문화 통치. 근데 제 표현으로는 이거를 기포 생산의 방법이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제가 여기는 3.1 혁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혁명 그러면 좀 불구축축하지 않냐, 이런 얘기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올해 그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회라는 걸 정부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역사 바탕 기업과 기념문화의 일기라는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활동을 했는데 제가 주로 한 일은 3.1운동을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자. 저도 입에 거의 100년 동안을 우리가 3.1운동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3.1운동이 입에 맞는 입에도 귀에도 눈에도 다 익었는데 3.1운동은 그냥 운동으로만 보기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 중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든다면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3.1운동이 19년 3월 1일 날 국내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 달인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다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일종의 이거는 임시정부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갖는 역사성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앞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대한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시대였다가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1919년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에서 민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제국의 시대는 국공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임금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황제. 나라의 모든 주권이 우리 국민한테 없었어요. 우리 백성들한테 없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일어났던 게 사실은 이 통합혁명이지. 이 개벽사상. 요새 개벽사상에 대한 거 아주 활발하던데. 근데 좌절됐잖아요. 저는 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제국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황제가의 주권과 국권이 있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그 헌법을 재헌헌법의 10가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함.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백성들에게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제로 한다는 말은 그건 불란서 혁명 이후에 서울아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공화제 앞에 민주라는 말까지를 넣은 그런 헌법은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민주공화국. 공화국인데 귀족들 중심하는 공화국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인 공화국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백성이 주인이 되지 못한 세월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떤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국회가 이렇게 지금도 오늘 조국 그 후보를 이렇게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뽑아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민의를 대신해서 그들이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백성들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혁명 아니고 뭡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너무 비하한 거 아니냐. 중국의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신의 혁명. 우리 19년에 이제 청일운동이나 제기보다 한 8년 앞선 1911년에 중국에서는 중국도 하원을 지난 수단에서 쭉 내려온 그 왕조국가를 1911년에 딱 마감하고 중화 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의 혁명이라고 해. 우리는 똑같잖아요. 대한제국을 마감시키고 이제 모든 권리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탄생됐다 이 말이야. 혁명이죠. 근데 왜 그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물론 여기에도 뭐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근본적으로 해석합니까? 그죠?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대학 때만 해도 동학라인하고 다 가르치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누가 동학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그럼 왜 그때 그랬냐? 역사의 주체를 지배자 중심으로 봐왔다, 이거네, 과거에. 그러니까 이 무지렁이들, 이 백성들이 뭘 해? 그건 나냐, 나. 지배자가 올 땐 나는 반란이지. 그러나 오늘 백성 중심의 이런 민주적인 그런 역사 인식에서 볼 적에는 동학은 혁명입니다. 반동은 반제반동이라고 보는 거죠. 반제국주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제국주의 침략 이거의 봉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이 내부의 이 봉건 이 폐역했던 이 중세 봉건 왕조 이거 깨부숴야 된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있는데 갑신정변은 개화적인 정신은 있었지만은 외세의 쏠림이 있었고 또 척사위정론자들은 주권 그런 국권 의식은 있었지만은 개화 의식이 없었고 근데 무지렁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일반 백성들 중심에서 일어난 동학운동은 두 가지 문제를 다 동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반동고의 문제와 반외세의 문제.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제는 동학라인만 안 씁니다. 다 동학혁명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3.1운동도 과거에 그냥 운동. 우리나라의 운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시작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 이 타일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뭐 구국 개몽 운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의병 운동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3.1운동은 이거는 제국을 마감시키고 말하자면 민국을 열었다고 하는 그런 단초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혁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역사적 팩트는 사실은 하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 인식 이거는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늘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번 이렇게 입력시키면 그냥 그거를 그냥 주술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지만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 의식, 역사적 해석은 그때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늘 재해석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 독립운동이 시작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20년부터는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했고,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그게 준비해서 신흥무관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성된 사람 독립군들이 준비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100년을 맺는 동호동전투, 청산대첩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전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그 정규군을 상대로 이긴다는 건 대단한 승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어쩌면 지금 현대가 이게 더 중요한데, 결국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마디로 분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의 상황,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뭐 불확실한 시대다, 무슨 시대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민족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서 분단된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주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결국 분단 시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가장 큰 우리 민족사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는 바로 이 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아까 부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그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이렇게 분단된 시대를 원해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자기 가족, 자기 고향 다 버리고 만주로, 중국으로, 미주로 해외로 펴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군장을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했을 그래서 독립을 찾자고 이렇게 풍천 노숙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다 결국은 해외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기를 원해서 독립운동을 했겠냐고요. 난 참 이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독립운동 하신 선녀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분단 시대입니다. 민족 분단 시대.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천하라가 됐으니까는 과거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 청산은 뭡니까? 그럼 친일 청산이죠. 이걸 어떻게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민특위를 설치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친일을 해가지고 부경환을 어떤 그런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어요. 재헌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걸 다 이승만 자기가 조건하에서 이걸 다 깜들이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국내에 사람이 없다는 그런 명분으로 일제시대 경찰을 그냥 다시 경찰시키고 일제시대 뭐 하던 사람들 가족들 그대로 다 쓰고 또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에 있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시 군인들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말하는 정통성을 잃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걸 한 2000페이지 된 거를 세고로 된 걸 다 읽었는데 목량 영운영 선생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양반의 그 일종의 그 넌픽션 소설 형식을 띄었지만 혈룡 어수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제목을 쓴 그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참으로 그 해방 정국의 그 과정을 보면서 성국의 한 사람들은 똑똑해요. 똑똑한데 너무 분파주의고 지역주의고 좀 대승적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다 문이 끝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보신 대로 결국 해방 이후에 이걸 못하다가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빨갱이다 뭐냐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아까 봤던 이것이 친일명사들이 나오는 2009년 11월 8일 날 하게 되는데 그 얘기 좀 나눕니다. 신청산이 이게 아주 지금도 이 문제가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 밑에는 아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글을 써서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봤었던 그걸 한번 시간을 그걸 가셔서 시간을 제가 끝나간다고 이게 8시 반까지 끝내면 어디까지? 그래서 35분까지. 35분.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는 친일의 개념은 일제강점기, 일제시민기 시대에 일제에 부일했거나 부일 협력을 한 그렇게 하면서 한인들을 탄압한다와 그 단체들 크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제시대를 제가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은 결국 일제시대에 산 우리 일반 지식인들입니다. 지도자층. 그들은 결국 현실의 길을 가는 사람과 역사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양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친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성경전을 비롯해서 아주 참 그런 태생적인 그런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이제 30년대 말, 되게 38년 하면 대체로 다 넘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일본이 29년에 이제 세계 강왕이었고 굉장히 어렵게 되면서 일본이 이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중국을 거의 다 먹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런 선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되게 한국에 있던 지식인들이나 지도층들도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은 이거는 바위에 결한 던지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조를 회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제 이런 속에서 내가 그냥 출세하고 뭐 이렇게 산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많은 그런 인물들이 다 거의 다 예외 없이 국내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다 친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간. 그래서 요새 이제 우당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님 집안 경기에 또 여기 좀 안동에 여러분들 그 인천각 그 어떤 석주 이상용 이런 집안들은 진짜 모든 그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가서 그 실무관학교라는 걸 19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1922년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싸움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때한 10여년 동안 독립군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길을 걷는 자와 역사의 길을 걷는 자로 양분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친일명사전을 2003년도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 게 제가 그걸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까 잠깐 그 영상에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굉장히 만류했습니다. 제 선배들 친구들이 제가 2005년부터 그 한성대에 총장을 했습니다. 현직 총장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이제 총장 했으니까 그거 명부를 해서 그 위원장 내놔라. 그거 말이야 나중에 빨갱이 소리 듣고 그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제가 사실 그때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이전부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여러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가 사실 많이 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안에 친일한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역사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세균이 맞긴 맞지만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거를 그걸 흠된 걸 다 밝혀내고 내가 그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내가 역사를 평생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거 한 번쯤은 밝혀야 되지 않냐. 한 번쯤은 이게 덮는다고 덮어지냐. 한 번쯤은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고백하자. 제 역사관이 그래요. 당신 평생 역사를 공부했다는데 당신이 역사 사관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역사는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민족과 역사 앞에 솔직히 우리의 과거에 자랑스러운 것도 밝혀야 되지만 우리의 부끄러웠던 역사, 감추고 싶었던 역사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안 오지 않겠어요.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옳은 길이 아니었다면 훗날 결국 역사에 중요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 하나만 잘 되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죠. 그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한일 관계도 결국 이게 역사 문제 아닙니까? 역사 문제. 근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은 결국 현실에 순응하고 회절한 사람들 이게 친일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아닌 가지 않는다. 그 길을 가는 길이 역사의 길입니다. 이제 그런데 친일청산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렇게 따지면 일제시대를 산다는 건 친일파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친일정사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무슨 창시개명을 했다고 다 올라갔다든지 뭐 관리를 했다고 다 올라간 거 아닙니다.
우리 면장까지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나 고등문관, 내가 일본 청와대에 충성을 맹세하고 고등문관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말하자면 관리가 된 그런 고급 관리들, 지금 말하는 5급 공무원 이상, 그걸 고등문관이라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판검사 하는 사람, 일제시대 경찰 간부를 하는 사람, 일제시대 장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각 분야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장시개명을 안 하면은 내 자식을 학교 안 보내주셔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필고 사는 분들의 진지한 건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다 친다.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굽니까? 조국 후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야단치면서 그렇게 그걸 합니까? 양반 그냥 대학 교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한다니까 그렇게 검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니까. 그다음 습관. 이 친일 문제만 얘기하면 이게 해방정부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 빨갱이로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걸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리가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70년이 지났고 이제는 그때 친일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자손들을 뭐 연천제를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긍정론. 이거는 말하자면 그 후에 뭐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어? 뭐 그 대표적인 박정희 대통령이죠. 물론 좋은 일도 험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물론 공적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공적이 있는 거를 우리가 역사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그 잘못했던 거 그리고 동시에 같이 역사화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공평한 역사의 심판이 되고 역사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범주는 내가 1900년부터 45년이 잡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들 고등문관 이상 총검사 이런 분들 악질적인 친행이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달았다. 왜 철수사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여기에 우리 독일의 역사가를 유명한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인데 이 장관이 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경청하고 있는데 후대에 태어났다는 특권으로 앞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비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가 칠명사전을 만들면서 여러 학자들한테 모두 얘기했던 것이 1.1획이라고 사실이 아닌 거를 그랬다더라 그걸 가지고 써서는 안 된다. 우리가 7.1령 사전이다. 사전은 가치 중립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무슨 소설성이 아니잖아요. 사전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었던 사실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야만 씁니다. 이 박정희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제가 끝까지 이런 중요한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마침 9월 2009년 9월부터 제가 북경대학의 초빙교수로 갔습니다. 총장을 끝내고 그래서 사실 못 끝내게 8월 29일 97일 발표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박정희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그 혈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거 근거를 찾아라. 그거 근거 없으면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게 소설 쓴 게 아니라 뭐 혈서를 썼다더라 이거 가지고 사전에 낼 수 없다. 근데 그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일본에서 그게 신문에 남겼다.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박지만이가 우리가 이거 낸다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우리 출판 간행을 하려고 하는 한 달 전인가 그때 사자 명예
뭐 출판 정기 가처분인가 이런 거 했어요. 그 아들이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야 공개해라. 그 공개했어. 이렇게 법원에서도 팩트를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가 무슨 소설 쓴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깜짝 놀랐죠. 이런 게 한 8권 있었습니다. 서술권이. 근데 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왜? 우리는 있는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있었던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 당시 살았던 난 어땠을까? 아마 나도 80, 90%는 치유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이거를 뭉개면 안 돼요. 한 번쯤은 역사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 묘사로 내가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도 그게 민족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면 훗날 언젠가는 저렇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적으로 민족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 복잡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대에 잘 살고 출세했어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훗날 엄정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가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은 다 외세, 뭐 일본의 탓, 미국의 탓, 소련의 탓 이렇게 외국 탓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못은 없었는지 2005년도에 제가 2차 아까 나왔습니다만 먼저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1차 발표를. 대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들어간 것이 있으면 이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졌으면 그것도 좀 알려달라. 근데 그때 일본 NHK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만드냐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다 일본과 외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 내부에도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역사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난 일본도 이런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때 소데스까 그랬어요. 소데스네요. 그래서 그게 방영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지금도 역사에 대한 그런 자기성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역사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딱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